6장. 저 따위 인간은 뭐 때문에 살고 있는 걸까? 드미트리 펴도르비치는 28세의 젊은 사내이며 보통 키에 수려한 용모를 갖추고 있었으나 나이에 비해 상당히 늙어 보였다. 근육질의 사내로서 비록 그의 얼굴에는 뭔가 병적인 것이 엿보였지만 뛰어난 체력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유였고 두 뺨은 움푹 꺼졌으며 안색에는 환자의 황달기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상당히 크고 검은 두 눈은 퉁방울처럼 튀어나와 있었고 대단한 고집을 가진 듯 하지만 어딘지 초점이 흐려 있었다. 흥분하여 씩씩거리면서 말할 때조차 그의 시선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거역하고 있는 듯 무언과 당시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라고 그와 이야기를 해본 사람들은 그를 평하곤 했다. 어딘가 모르게 생각에 골몰하고 있는 듯한 우울한 눈빛을 하고 있다가도 재미있고 장난기 어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갑자기 호탕하게 터뜨리는 그의 웃음소리에 사람들이 놀라는 일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 서려 있는 약간의 병적인 기운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최근 우리 고장에서는 그가 몰입해 있던 너무나 불안정하고 방탕한 생활에 대해 모두가 잘 알고 있었고 소문이 자자했으며 또한 골치 아픈 돈 문제 때문에 그가 아버지와 반목하는 매우 흥분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도 익히 알려져 있었다. 읍내에는 이 일과 관련된 우스갯소리들이 나돌았다. 우리 고장의 뛰어난 재판관인 세면 이바노비치 까찰리코프가 어느 모임에서 즉흥적이며 비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주도 면밀하게 평했듯이 사실 그는 천성적으로 쉽게 발끈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단정하게 단추를 채운 프로코트 차림에 검은 장갑을 끼고 실크 모자를 손에 든 나무랄 데 없는 멋쟁이 복장을 하고서 들어왔다. 갓 퇴역한 군인들이 그렇듯 그는 콧수염만 남겨둔 채 턱수염은 깎고 있었다. 짙은 아맛빛 머리칼은 짧게 밀어 올려 관잔놀이 옆으로 빗어넘기고 있었다. 그는 군대식 큰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잠시 문턱에서 걸음을 멈추고 좌중을 둘러본 그는 주인을 알아보고는 장로를 향해 곧장 걸어갔다. 그는 장로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나서 축복을 청했다. 장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축복을 해주었다. 드미트리 펴도르비치는 장로의 손에 공손히 입을 맞춘 다음 거의 분통을 터뜨리듯 몹시 흥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기다리시게 한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보낸 하인 스메르자코프는 약속 시간을 그렇게 다그쳐 물었는데도 약속 시간은 1시라고 2번씩이나 딱 잘라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만. 장로가 그의 말을 막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약간 기다리긴 했지만 대수로운 일은 아니니까요. 드미트리 펴도르비치가 말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로님의 인자하심은 기대했던 바와 같군요. 드미트리 펴도르비치는 이렇게 내뱉은 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이어서 갑자기 자기 아버지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역시 똑같은 태도로 정중히 그리고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는 이런 인사를 미리 곰곰이 생각한 끝에 자신의 정중함과 선량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의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불의의 습격을 당하긴 했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그는 드미트리 표도르비치의 인사에 대한 답례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똑같은 방법으로 깊이 고개를 숙여 아들에게 인사했다. 그의 표정은 갑자기 엄숙하고 의미심장하게 변했지만 그의 모습을 더욱 아기에 차게 만들 뿐이었다. 뒤이어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는 입을 꼭 다물고는 미리 방에 자리 잡은 사람들 모두에게 일일이 인사를 한 다음 창가를 향해 큰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바이 시신부로부터 가까운 곳에 놓인 하나 남은 빈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잔뜩 내밀어 자기가 중단시킨 대화를 계속 들어보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드미트리 표도르비치의 출연에 따른 1년의 의례 절차는 채 2분도 걸리지 않았으므로 대화는 재개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바이시 신부의 끈질기고 거의 분노에 가까운 질문에 대해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있는 듯했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말했다. 그 주제는 이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게다가 그 주제는 대단히 미묘한 것이니까요. 보세요. 이반 표도르비치가 우리를 바라보며 웃고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이 문제에 대해 흥미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저 사람에게 물어보시죠. 이반 표도르비치가 즉각 대답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조그만 소견 정도죠. 대체로 유럽식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자유주의적 딜레탕티즘조차도 이미 오래전부터 흔히 사회주의의 최종적 결과와 기독교도들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투박한 결론이 그 본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게다가 사회주의와 기독교를 혼동하는 것은 자유주의자들과 그 애호가들 뿐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심지어 헌병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것은 외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당신의 파리 이야기는 정말 특색이 있군요.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씨.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말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 그만둬 주셨으면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 이반 표도르비치에 관한 다른 우스갯소리를 해드리죠. 가장 흥미롭고 특색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닷새 전쯤 주로 우리 고장의 귀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죠. 저분은 논쟁 중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웃들을 사랑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간이 인류를 사랑해야 할 그런 자연의 법칙 따위도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이 땅에 지금까지 사랑이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연의 법칙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사람들이 영생을 믿었던 까닭이라고 당당히 공언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반 표도르비치는 모든 자연의 법칙이 그 안에 있으므로 영생에 대한 믿음을 인간으로부터 박탈해버리면 당장 사랑뿐 아니라 인류의 생활을 지속시키는 모든 활력이 고갈되고 말 것이라는 내용을 내친김에 덧붙였죠. 게다가 그때는
비도덕적인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서 모든 것이,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도 허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우리들처럼 신도 자신의 영생도 믿지 않는 모든 개인에게서 자연의 도덕률은 과거의 종교적인 것과는 완전히 상충되도록 급격히 바뀌게 되고, 극악한 이기주의조차도 인간에게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필연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고상한 결론으로 인정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말을 끝맺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역설로 미루어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스러운 기인이자 역설가인 이반 펴드로비치가 지금 선언하고 있고, 또 어쩌면 앞으로 선언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드미트리 펴드로비치가 갑자기 소리쳤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잘못 듣지 않았다면 모든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 악행은 허용되지 않을 수 없으며 가장 필연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출구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빠이시 신부가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드미트리가 말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 말을 한 후 드미트리 펴드로비치는 별안간 대화에 끼어들었던 것처럼 별안간 침묵에 빠져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장로가 물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이 고갈되면 그런 결과가 생길 거라고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갑자기 장로가 이반 펴도르비치에게 물었다. 이반 펴도르비치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만일 영생이 없다면 선행도 없는 것입니다. 장로가 말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당신은 매우 축복받았거나 아니면 아마 매우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반 펴도르비치가 말했다. 어째서 불행하다는 것이죠? 장로가 말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당신은 자기 영혼의 불멸은 물론 교회와 교회 문제에 관해 스스로 썼던 것조차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반 펴도르비치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이상한 말투로 실토했다. 어쩌면 그 말씀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가 말했다. 완전히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은 사실이겠죠. 그 사상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마음을 괴롭힐 뿐이니까요. 그러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마치 절망 때문에 그러기라도 한 듯 때때로 자신의 절망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절망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당신은 잡지기고나 사교계의 논쟁 등을 즐기고 있지만 자신의 논리를 스스로도 믿고 있지 않으며 가슴 아파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바로 거기에 당신의 커다란 고뇌가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끈질기게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반 펴도르비치가 물었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반 펴도르비치는 뭔지 알 수 없는 야릇한 미소를 머금은 채 장로를 바라보며 이상한 말투로 질문을 계속했다. 장로가 말했다. 만일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 부정적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에 당신은 자신의 내적 특성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당신의 모든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것을 생각하고 천상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터전은 하늘나라에 있으니 라는 말처럼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당신에게 고결한 마음씨를 주신 조물주께 감사드리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당신의 마음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당신의 인생길에도 신의 가호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장로는 손을 들어 그 자리에서 이반 표도르비치를 향해 성호를 그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장로에게 다가가서는 축복을 받은 후 그의 손에 입을 맞춘 다음 말없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잔뜩 굳은 채 심각해져 있었다. 이런 행위와 이반 표도르비치에게도 전혀 뜻밖인 장로와의 대화는 수수께끼 같으면서도 심지어 어딘가 장엄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말았으며, 그 때문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고 알료샤의 얼굴에조차 놀란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미우소프는 갑자기 어깨를 움찔거렸고 그 순간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반 표도르비치를 가리키면서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소리쳤다. 신성하고 거룩한 장로님, 바로 제 자식입니다. 제 육신에서 떨어져 나온 친자식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의 육신이죠. 제가 존경하는 카를 모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방금 들어온 자식, 장로님께 처분을 부탁드린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는 더 이상 존경받을 가치가 없는 프란츠 모어인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실러의 군도에 나오는 주인공들이죠. 그렇다면 저는 그런 경우에 영주인 폰 모어 백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잘 판단하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장로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예언까지도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장로가 말했다. 그런 어리석은 말씀은 삼가십시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모욕하지도 마십시오. 장로는 기력이 떨어진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피로에 지친 듯 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현저히 기운이 쇠약해지고 있었다. 드미트리 표도르비치가 말했다. 경멸스런 코미디입니다. 이곳에 오면서 이미 예감했던 바데르죠.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스러운 신부님. 그는 장로를 향해 몸을 돌렸다. 저는 교육도 받지 못한 인간이며 장로님은 어떻게 불러야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속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나 선량하신 분입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기도 하셨고요. 아버지에게는 단지 스캔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아버지의 속셈에 들어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계산이 서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고함을 질렀다. 모두가 한결같이 나를 비난하고 있군. 모두가. 바로 저기 저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조차 나를 비웃고 있어. 비웃으셨죠?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씨. 비웃으셨잖아요. 그는 갑자기 미우소프를 향해 돌아섰다.
그렇지만 미우소프는 그의 이야기에 끼어들 생각이 없었다. 표드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제가 자식들의 돈을 장화 속에 감추고 요것밖에 없다며 꿀꺽 삼켰다고 비난하고들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재판소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곳에서 계산해 보시죠. 드미트리 표도르비치, 대개 영수 중이며 편지들이며 합의서를 살펴보시고 얼마를 가지고 계셨는지, 얼마를 탕진하셨는지, 얼마가 남으셨는지 말입니다. 어째서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씨는 재판을 회피하고 계실까요? 드미트리 표도르비치 씨가 그에게 남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가 나를 비난하는 겁니다. 하지만 드미트리 표도르비치 씨는 총액을 따지면 오히려 내게 빚을 지고 있죠. 그저 몇 푼이 아니라 수천 루블에 달하는 거금을. 저는 서류들을 몽땅 챙겨 놓았습니다. 그분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읍내가 떠나갈 듯 시끄럽지 않습니까? 더구나 옛날에 근무했던 곳에서는 청순한 처녀들을 유혹하는데 1천 루블씩, 2천 루블씩 돈을 뿌리기도 하셨죠. 드미트리 표도르비치, 당신의 세세한 비밀까지도 우린 잘 알고 있단 말이오. 증명해 드릴 수도 있고. 신성하신 신부님,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처녀들 중에서도 지체 높고 감은 좋은 재산가의 규수에게 홀딱 빠졌었죠. 목에 성 안나 십자훈장을 단 용감한 대령이자 자신의 이전 상관이기도 한 분의 따님이었는데 그 처녀에게 청혼을 하는 치욕을 안겨주었기에 그녀는 지금 이곳에 머물고 있으며 고아인 그녀는 그분의 약혼녀가 되었죠. 그런데도 그분은 그녀의 눈앞에서 우리 고장의 어느 바람둥이 여인 집을 출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람둥이 여인은 어느 존경받는 인사와 자유 결혼을 해서 살고 있으며 독립심이 강하고 누구에게도 허물어지지 않을 성체 같은 여인이어서 합법적인 아내나 다름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정숙한 여자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신성하신 신부님들, 그녀는 정숙합니다. 그런데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는 그 요새를 황금 열쇠로 연료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지금 제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있고 제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천 루블을 그 바람둥이에게 뿌리고도 말입니다. 그 일 때문에 끊임없이 돈을 누구에게서 얻어내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해버릴까? 미짜야? 드미트리 표도르비치가 소리쳤다. 입 다물어요. 내가 이곳에서 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내 앞에서 고결한 아가씨의 이름을 더럽힐 수는 없어요. 감히 그녀에 대해 입을 번긋한 것만으로도 그녀에 대한 모욕이에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는 숨을 거칠게 몰아 쉬었다. 표드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믿자! 믿자! 표드르 파블로비치는 약간 당황하여 눈물을 억지로 짜내면서 소리쳤다. 아비의 축복은 무엇 때문이겠니? 내가 저주를 퍼붓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는 미친 듯이 으르렁거렸다. 수치를 모르는 위선자. 표드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저놈이 아비에게?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고장에 가난하지만 존경받는 퇴역대위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건 때문에 퇴역하게 되었지만 공개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있었고
대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3주 전에 우리의 드미트리 펴도르비치는 선술집에서 그 사람의 턱수염을 움켜쥐고 거리로 끌어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질을 해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저의 사소한 일과 관련해서 비밀리에 대리인 역할을 맡았었기 때문이죠. 드미트리 펴도르비치가 말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사실이지만 내용은 거짓말입니다.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드미트리가 말했다. 아버지, 나는 내 행위들을 합리화시키지는 않겠어요. 그래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백하죠. 나는 그 대위에게 짐승 같은 짓을 했고 지금은 후회하고 있으며 짐승 같은 분노를 터뜨린 자신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대위, 당신의 그 대리인이 당신 스스로 바람둥이 여인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아가씨를 찾아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내 차용증을 그녀가 받아두었다가 나를 위협하고 내가 만일 재산권 청산 문제로 당신을 지나치게 괴롭힌다면 그때는 그 차용증으로 나를 재판에 넘기라고 당신 이름으로 부탁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내가 그 여자에게 사족을 못 쓴다고 비난하고 있지만은 당신이야말로 그녀가 나를 유혹하도록 시켰잖아요. 그녀는 세상 일을 똑바로 볼 줄 알아요. 당신을 비웃으면서 내게 모두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재판에 넘기려는 까닭이야. 고작 그녀의 일로 나를 질투하기 때문이며 당신 자신이 그 여자에게 흑심을 품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는 다 알고 있어요. 게다가 그녀도 비웃더군요. 아시겠어요? 당신을 비웃으면서 거듭해서 이야기하더란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존경하는 여러분, 이분이 방탕한 아들을 나무라는 아버지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 내가 화를 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나는 저 교활한 늙은이가 스캔들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 모두를 이 자리에 모이게 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자가 악수를 청한다면 용서를 해주고 또 용서를 빌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나뿐만 아니라 감히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못할 만큼 존경하고 있는 어느 고결한 아가씨까지 이 자리에서 모욕했으므로 그의 모든 농간을 만천하에 폭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비록 저자가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두 눈은 번뜩였고 또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암자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흥분하고 있었다. 신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평온을 잃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사 신부들은 엄중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으나 장로의 뜻을 기다렸다. 장로는 얼굴에 완전히 핏기를 잃은 채 앉아 있었다. 그것은 흥분 때문이 아니라 병으로 인한 기력 쇠진 때문이었다. 기도하는 듯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스쳐갔다. 그는 미쳐 날뛰는 사람들을 제지시키려는 듯 간간히 손을 쳐들곤 했다. 물론 그의 손짓 하나만으로도 소동을 제지시키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싶은 것이 더 있다는 듯, 아직도 자신에게는 분명치 않은 점이 남아있다는 듯,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마침내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는 자신이 멸시당하고 모욕받았음을 통감하기에 이르렀다. 드미트리 펴도르비치가 말했다.
지금 벌어진 스캔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는 열을 올리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 오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비록 어떤 작자와 관련된 일인지는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일은 여기서 그쳐야 합니다. 신부님, 믿어주십시오. 나는 이곳에서 폭로된 세세한 이야기들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으며 믿고 싶지도 않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행실고약한 계집 때문에 아들을 질투하고 또 아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음모를 그 잡년과 꾸미다니요. 이런 패거리와 어울려 이곳에 오게 하다니요. 나는 속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공언하는 바이지만 여러분 못지않게 속은 겁니다. 표드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드미트리 표드로비치! 표드르 파블로비치는 자신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만일 당신이 내 자식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지금 이 순간 당신한테 결투를 신청했을 거예요. 권총으로 3보의 거리를 두고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그는 두 발까지 구르며 소리쳤다. 평생을 광대짓으로 살아온 거짓말쟁이 늙은이도 잠시나마 진실로 몸을 부들부들 떨며 분노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비록 그 순간에도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파렴치한 영감아. 아무리 신성한 분노, 거룩한 분노의 순간이라 해도 지금 역시 배우 흉내를 내고 있잖아. 라고 속으로 중얼거릴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는 무섭게 인상을 찌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경멸에 찬 시선으로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드미트리 표도르비치가 말했다. 나는 그는 나직하고 의미심장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저자의 여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천사같이 고운 마음씨를 가진 내 약혼녀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악한 생마에다가 비열한 희극배우의 모습만을 보게 된 것입니다. 표드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결투다! 늙은이는 숨을 헐떡이고 말끝마다 침을 튀기며 다시 울부짖었다. 그런데 여보시오,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나리. 당신 멋대로 잡년이라고, 지금 감히 잡년이라고 불러댔던 그 여제보다 더 순결한, 아시겠소? 더 순결한 여자는 당신 집안을 모두 뒤져봐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 드미트리 표도르비치, 당신의 약혼녀를 그 잡년으로 바꾼 것은 당신의 원래의 약혼녀가 잡년의 발바닥만큼의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겠지. 그렇다면 그 잡년도 굉장한걸? 이오시프 신부가 갑자기 말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깔가노프가 말했다. 부끄럽고 또 치욕적인 일입니다.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던 깔가노프가 얼굴을 붉힌 채 흥분으로 떨리는 소년 같은 목소리로 갑자기 소리 질렀다. 드미트리 표도르비치가 말했다. 저 따위 인간은 뭐 때문에 살고 있는 걸까?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는 숨을 죽이며 씩씩거리고 있었다. 그는 분노가 극에 달해 거의 광적인 상태에까지 이르렀고 어깨를 잔뜩 치켜 올려 마치 곱사등처럼 보였다. 드미트리 표도르비치가 말했다. 불가능합니다. 저자가 이 대지를 욕보이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는 늙은이를 손으로 가리키며 사람들을 빙 둘러보았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들으셨죠? 들으셨죠, 수사님? 제 아비 죽일 놈의 이야기를.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갑자기 이오시프 신부에게 달려들었다. 저게 바로 당신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그 잡녀는, 그 행실고약한 계집은 어쩌면 당신들보다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수사나리들보다 더 성스러울지도 모르죠. 그녀는 어쩌면 환경에 의해 상처를 입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너무 많이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많이 사랑한 여인은 그리스도께서도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오시프 신부가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던 것은 그런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얌전한 이오시프 신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랑 때문이죠. 바로 그런 사랑. 수사님,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양배추만 드시고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참된 신앙인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계시죠. 꽁치나 잡수시면서 하루에 한 마리씩 잡수시면서 꽁치 따위로 하느님을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암자 안의 사방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어쩌면 저럴 수가. 추악한 지경에까지 이른 장면은 너무나 뜻밖의 상황으로 인해 중단되고 말았다. 장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장로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던 알료샤는 겨우 장로의 한 팔을 부축할 수 있었다. 장로는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를 향해 걸음을 옮겼고 그에게 다가가자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알료샤는 장로가 기력이 쇠진하여 쓰러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렇지는 않았다. 장로는 드미트리 표도르비치 앞에 무릎을 꿇더니 그의 발에 대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완전히 조아리며 분명히 의식적으로 절을 했다. 알료샤는 그가 일어날 때 부축하는 것조차 잊을 만큼 얼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장로의 입가에는 가냘픈 미소가 가늘게 빛나고 있었다. 장로가 말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장로는 손님들을 향해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는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잠시 넋을 잃고 서서 장로가 발에 대고 절을 하다니 대체 무슨 까닭일까? 하고 생각했다. 마침내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신이시여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갔다. 손님들은 당황한 나머지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도 잊은 채 우르르 그 뒤를 따라 몰려나갔다. 수사 신부들만이 다시 축복을 받으러 다가갔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장로가 발에 대고 절을 하다니 그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어쩐 일인지 고분고분해진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갑자기 다시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감히 어느 누구에게도 개인적으로 말을 걸 수가 없었다. 그때 그들은 암자의 울타리를 넘어서고 있었다.
미우소프가 말했다. 나는 정신병원이나 정신병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소. 미우소프가 성난 목소리로 냉큼 말을 받았다. 하지만 그 대신 당신들로부터 벗어나겠소. 표도르 파블로비치. 아시겠소? 영원히 말이오. 그런데 아까 그 수도사는 어디로 간 거지? 그러나 조금 전 그들을 수도원장의 식사에 초대했던 그 수도사는 그들을 기다리게 만들지 않았다. 그들이 신부의 암자 계단을 내려서자마자 그는 그곳에서 손님들을 맞았다. 그들은 내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뾰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말했다. 청컨대 존경하는 신부님, 수도원장님께 저의 심심한 존경의 뜻과 개인적인 사죄의 말씀을 이 미우소프는 보내는 바입니다. 진심은 그렇지 않지만 돌발적인 사태로 인해 식사 초대에 응하는 영광을 가질 수 없다고 말입니다. 뾰트르 알렉산드로비치는 짜증이 난 목소리로 수도사에게 말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돌발적인 사태라니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군요. 이번에는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말을 받았다. 들으셨죠, 신부님? 뾰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씨께서는 나와 함께라면 남아있고 싶지 않으시다는군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 가실 텐데 어서 가보시죠, 뾰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씨. 수도원장님의 환대를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맛있게 드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사양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집으로 갈 겁니다. 나는 이곳에 있을 자격이 못 되는 것 같으니까요. 사랑하는 나의 친척이신 뾰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씨. 뾰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말했다. 나는 당신의 친척도 아니며 그런 적도 없어, 이 저열한 인간아.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당신을 약 올리려고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친척을 기피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지 않은 척 하셔도 당신은 친척이십니다. 교회력으로 입증해드리죠. 그런데 이반 표도르비치, 시간이 되면 내게 말을 보내줄 테니 네가 원한다면 남아있거라. 뾰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지금 수도원장님께 가셔서 내가 당신과 함께 망나니 짓을 했던 점을 사과드리십시오. 뾰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말했다. 떠나겠다는 말이 사실이요?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요?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뾰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씨,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내가 어찌 감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 열중했던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열중했던 겁니다. 게다가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심장을 갖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피델코의 개의 심장을 갖기도 하죠. 나는 피델코의 심장을 갖고 있죠. 나도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 난동을 부린 후에 다시 오찬 초대에 나아가 수도원 소스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럴 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우소프가 명상에 잠겼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작자로군. 그런데 속임수를 쓰는 것인지도 모르지. 멀어져가는 어릿광대를 미심쩍은 눈초리로 쏘아보며 미우소프는 제자리에서 명상에 잠겼다. 표도르는 뒤를 돌아보다가 뾰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자신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음을 눈치채고는 손으로 키스를 보냈다. 미우소프가 물었다. 수도원장님께 가실 겁니까? 미우소프가 이반 표도르비치에게 퉁명스럽게 물었다. 이반 표도르비치가 말했다.
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저는 어제도 수도원 장님의 초대를 받았는데요. 미우소프가 말했다. 유감이로군요. 사실 나도 그 저주받을 오찬에 꼭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 말입니다. 수도사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은 채 미우소프는 여전히 화가 덜 풀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에서 우리가 추태를 부렸던 점을 그곳에 가서 사과하더라도 그건 우리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밝혀야죠. 당신은 어찌 생각하시오? 이반 표도르비치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걸 밝혀야죠. 더군다나 아버지도 안 계시니 말입니다. 미우소프가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함께 있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말 거요? 저주받을 놈의 오찬. 어쨌든 그들은 길을 따라 걸어갔다. 수도사는 입을 다문 채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작은 숲을 지나는 길에 그는 단지 꼭 한 번 수도원장이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으며 벌써 반 시간 이상 늦었노라고 환기시켰을 뿐이다. 그에게 대꾸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우소프는 증오에 가득 찬 눈초리로 이반 표도르비치를 바라보았다. 미우소프가 생각에 잠겼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찬에 참석하러 가다니 정말 철면 피해 까라마조 부적 양심이로군.